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세열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아주 긴장됩니다. 이 좋은 날 이렇게 또 공부하러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위험한 혁명 치료는 제가 2005년도에 썼던 책인데 저는 그 부산대병원의 통합의학센터의 교수로도 있고 또 바깥의 병원에서 원장도 하고 있는 아주 좀 특이한 그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였고 지금도 신경외과 의사지만 통합의학을 많이 하고 있고 부산대병원에 있고 파이널병원 병원장이고 제재 교수님께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지만 2004년도에 제가 20명에 변제되었고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케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변제되었고 올해는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통합마켓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문난 수험명이 50에 32번째로 제가 변제가 되었고 그리고 부산대학교병원 게시판인데 통합의학센터 김준목 교수가 마르케스 수업에 변제됐다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알버트 넬슨 마르케스 평생 공로상을 올해 얼마 전에 수여받았고 대한통합마켓에 제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제가 사실 색소폰을 좀 봅니다. 그래서 공연 강연하러 다닐 때 이 색소폰을 들고 연주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동영상 하나 갖고 왔습니다. 소리가 좀 많이 컸습니다. KBS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KBS에 나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병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병에 걸리는 이유가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공주병은 또 다른 기전이에요. 공주병은 빼고 일반적으로 진짜 우리가 아픈 병이 죄를 많이 지어서 걸린다고 생각하고 두들겨 패가지고 병을 낫게 하겠다 이런 그 경우가 들어있어가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환자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사망했다 그런 신문에 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씌어서 그렇다. 그래서 국거리 장단을 하죠. 해가지고 병을 쫓아내겠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에 루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균을 입증했죠. 그래서 배양액을 플라스틱에 넣고 100도씨로 끓여서 안에 균을 다 죽이고 그리고 공기 중에 한 2~3일 놔두면 다시 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을 딱 휘어 놓으면 아무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세균을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균을 입증을 했죠. 그래서 루이 파스테르가 균을 입증한 공로로, 그리고 또 백신도 개발하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죠. 그리고 파스테르 연구소가 프랑스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루이 파스테르 그 당시에 앙투안 베시앙이나 클로드 베르나르 같은 사람들은 면역학을 주장했습니다. 세균, 지금은 뭐 면역이 중요하다는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루이 파스테르 시대에는 세균이 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파스테르 이론이 절대적이었고, 면역은 아주 뒷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의 빛을 보지 못했죠. 그러던 중에 우리가 아는 그 유산균 박사 메치르코프 박사가 러시아 사람인데, 그때 파스테르 연구소에 수학자가 있다가 아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이 옳은 것 같다, 면역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면역을 어떻게 실험할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콜레라 있죠. 콜레라 우리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콜레라 걸리면 치사율 50%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런데 이 파스테르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 콜레라 살아있는 균을 다 먹고, 그리고 며칠 후에 대변을 봐가지고 콜레라 균이 살아서 나온 걸 다 확인을 했지만 아무도 콜레라에 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균이 들어갔더라도 내 면역만 바로 되어 있다면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면역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입증을 했죠. 메치르코프가. 그래서 우리 면역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 현대학에 이제 그 미생물, 그 세균을 발견하고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그렇게 또 그 외에 또 항생제들이 많이 개발되었죠. 그리고 진단 장비가 아주 탁월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제가 신경외과 의사인데 80년대 후반에 신경외과 의사였는데, 그 당시에 CT도 잘 없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뇌에 병변을 촬영하려면 목에다가 아주 굵은 바늘을 쑤셔봐가지고 거기에 이제 조영제라고 하는 사진에 찍히는 약을 넣고 사진을 혈관을 찍어가지고 거기 혈관이 밀리는 형태를 보고 여기에 혹이 있다, 피가 고였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수술하고,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T, MRI 뭐 온갖 장비들이 개발되고 잠깐만 누고 있으면 뭐 15분, 20분 뒤에 머릿속으로 흔히 진단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취 기술도 굉장히 발달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뭐 수술 받는다 이러면 굉장히 겁내잖아요. 이거 뭐 마취하고 나서 못 깨면 어떠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사들끼리는 마취된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마취된 상태. 우리는 길 가다가 뭐 차에 마취가 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마취된 상태에서 마취도 의사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마취 기술도 엄청나게 발전되었고 수술 장비도 엄청나게 발전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수술을 못하던 머릿속 한가운데 있던 그런 뭐 혈관의 이상이나 이런 것도 요즘엔 뭐 간단하게 한두 시간 만에 수술을 해낼 정도로 수술 장비도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현대학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쭉 전해 내려오던 전통의학,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학을 걷어내차고 우리가 정통파다, 우리가 주인이다, 그렇게. 현대학의 역사는 2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방차지를 하고 이제 전통의학들을 이렇게, 너는 대체의학이다, 보완의학이다. 대체라는 말은 우리는 그 일반인들은 굉장히 흔하게 쉽게 쓰지만 전문인들, 의사들은 대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현대학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체라는 말을 싫어하고 보완의학이다, 현대학을 보조하는 의학이다, 그렇게 보완의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일반인들은 대체의학이라고 하고 전문인들은 보완의학이라고, 그럼 같은 걸 놓고 서로 의견이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완 대체의학이라고 하자라고 국제적으로 합의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캠이라고 하면 보완 대체의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대학과 대체의학은 뭐냐? 현대학은
증상을 병으로 보고 병을 치료하자고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열이 난다. 열이 난다면 이게 열이 사실은 우리 몸속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걸 물리치려고 내 몸이 채택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열을 올리면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면역도 증강되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몸이 채택한 치료법인데 어쨌든 열이 나면은 환자가 뭐 머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뭐 오한이 들고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는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질병의 결과로 보는 것이고, 제약은 이게 내 몸에 채택한 치료법이니까 이걸 더 강조를 해주자. 그래서 열이 나는 사람을 오히려 족욕을 시킨다든지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고 원샷하고 아랫목에 이걸 푹 덮고 있으라. 그렇게 땀을 쫙 빼고 나면 열이 탁 떨어지죠. 그렇게 이제 현대의학은 증상을 병으로 보는 것이고 대체학은 증상을 치료요법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의학은 과학적이고 대체학은 경험적이고 미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분석적이고 포괄적이고 이런 건 이해가 되실 테고, 그리고 현대의학은 굉장히 미시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외과의사, 내과의사 이랬다가 이제는 외과의사도 신경외과의사, 흉부외과의사, 일반외과의사 계속 분석 세분화되고, 앞으로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는 뭐예요? 뼈를 보잖아요. 그런데 어떤 환자가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에 쫓아 올라갔더니 오른손이군요. 저는 왼손 전공입니다. 오른손은 저 건너편에 갔어요. 이렇게 할지도 모를 정도로 자꾸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중심으로 해야 되죠. 질병 중심으로 해야 돼요. 당뇨병이면 뭐 어떤 치료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가보시면 의료인들이 환자를 지칭할 때 뭐 육백사무실에 그 당뇨병 환자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백사무실에 김진목 씨 이렇게 안 해요. 그 당뇨병 환자 있죠? 저 뭐 807호에 그 고혈압 환자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으로 항상 의료인들은 병을 중심으로 항상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체중이 많이 나올 수도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생활환경, 식습관 다 다른데도 고혈압이면 뭐 어떤 약, 당뇨병이면 어떤 약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죠. 질병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효과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특정 병인설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콜레라에 걸리면은 많이 사망률이 높았지만 어쨌든 페니실린을 딱 쓰면은 딱 떨어지는 거죠. 여러 사람 걸리면 5명이 죽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병이라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항생제를 쓰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법의 탄환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질병들은 이런 세균에 의해서 초래되는 질병들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그게 금방 치료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금방 안 되니까 대정요법, 증상을 치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서 병이 만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항생제 때문에 내성균이 생기죠. 어떤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콜레라도 잡고 접근도 잡고 오래 잡았는데 또 거기에 이겨내는 세균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페니실린 안 맞아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세균을 또 잡는 항생제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또 메티실린이라고 하는 또 페니실린의 이제 그 차세대 페니실린을 개발해서 그걸 쓰면 또 내성균을 가진 균이 또 다 죽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메티실린에 또 저항하는 세균이 생기고 또 그걸 두드려 잡으면 또 항생제가 있고 또 거기에 또 안 듣는 항생제가 또 있고 이렇게 계속 이 세균과 연구 과학자들의 전쟁이 계속되지만 어느 한 시점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항생제로도 듣지 않는 세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균에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누구든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옛날에 클론페니콜 CM이라고 하는 장기부수 치료약인데 이게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킨다. 이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고, 팔리도마이드라고 독일의 머크라고 세계
세계에서 한 랭킹 2위쯤 되는 굉장히 큰 제약회사인데 여기서 개발한 임신성 그 구토, 임신하면 우리가 구토가 올라오잖아요. 그 구토를 잠재우는 그런 약인데 이게 이제 아주 거대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었고 효과도 좋고 하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히트를 쳤는데 미국에는 그 FDA라고 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있죠. 거기서 아직 임상이 확실히 안 밝혀졌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시판금지다. 시판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서는데 미국에서는 못 쓰니까 미국의 임산모들은 멕시코로, 캐나다로 국경을 건너가서 탈도마이드 사와가지고 먹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탈도마이드를 먹었던 환자들, 그 임산모들이 기형아를 만났어요. 기형아.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다 아시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탈도마이드 때문에 온 건 아니지만, 닉 부이치치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병, 이걸 이제 배표형 사지증이라고, 바닥표범 아시죠? 바닥표범 보면 팔다리가 없고 그냥 이 지느러미가 몸통에 뚝 달려가 있죠. 그죠? 그렇게 배표같이 생긴 사지를 가지는 아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탈도마이드가 나중에 이제 퇴출되었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그 기형아를 양산시켰습니다. 그게 뭐 옛날 일이 아니냐? 옛날 일이 아니고 2000년대에도 그 이런 약화 사건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욕스라고 제가 신경외과 의사니까 신경통 환자들 많이 봤는데 신경통은 하루 이틀이 안 났잖아요. 이게 뭐 몇십 년 동안 약을 먹여야 되는 환자가 수두룩한데 그때 계속 이렇게 소염진통제를 먹다 보면 위장장애가 생깁니다. 그죠? 위장장애가 생기면 이제 약을 안 먹으면 허리가 아프고 약을 먹으면 속이 아프고 그래서 뭐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 줄을 모르는 그런 환자가 수두룩한데 바이옥스라는 약은 진통소염제인데 위장장애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위장장애를 안 일으키는 아주 획기적이죠.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지만 어쨌든 위장장애를 안 일으키는 진통소염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죠. 이게 약이 현재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뭘까요?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다음으로 많이 팔린 약이 바이옥스입니다. 굉장히 비싼 약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바이옥스를 먹었던 환자들이 자꾸 뭐 탈이 나는 거죠. 뭐 혈관이 터져가 죽고 뭐 심장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뭐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 이건 상식이 되었지만 이 흡연이 폐암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까지 50년이 걸렸어요. 50년. 그러니까 처음에 누군가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리고 이제 흡연이 이제 명백하게 폐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그 공적으로 발표하기까지가 50년이 걸렸습니다. 바이옥스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발표되고 나서 퇴출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현대 2000년대니까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10년 동안 바이옥스는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바이옥스를 개발한 자회사는 나중에 바이옥스가 퇴출된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로를 회사가 되었습니다. 바이옥스. 설피린 옛날에 여러분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감기몸살을 흘리면 다 동네 의원에서 다 설피린 정맥주사를 놔줬어요. 설피린 놓으면 감기몸살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쇼크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설피린 이제 퇴출된 약입니다. 비아그라 이거 힘 좀 써보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아그라는 아직까지 살아남아있고 가장 심각한 것이 이제 텐이라든가 스테반 존슨 증후 같은 이런 약들은 정상들은 이 약에 의해서 우리 피부는 홀라당 벗겨지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에요. 그 피부가 다 벗겨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데 이 스테반 존슨 증후군이나 텐 같은 이런 병들이 무슨 약 때문에 오는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약 때문에 무슨 왔을 것이다. 언제 먹어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숱하게 많이 먹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병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약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수술도 옛날에 북극이 둥지 위로 날아간 사나이인가 뭐 그런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이 반사회적 성격을 띄우죠. 그래서 온 데 가서 막 비리를 폭로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막 그렇게 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다 버리죠. 정신병원에 가다 버렸는데도 또 정신병원 안에서 또 막 환자들을 선동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전두엽을 잘라내버립니다. 전두엽은 우리 인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판단력.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고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거는 뭐 뒤쪽입니다. 척두엽, 뇌관 이런 데인데 전두엽은 판단력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전두엽을 드러내버리면 생명 유지에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인지력이 없어지니까 그냥 멍청하게 밥 먹어 하면 맛있게 먹고 치워 하면 알겠습니다 치우고 아주 고분고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 수술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이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된 게 아니고 낫지 않는 간질, 지금은 이제 뇌전증이라고 병명이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을 가진 사람, 간질이 있는데 암만약을 써도 안 되고 그런 환자에게 전두엽을 잘라내버리면 잘 나아요. 그래서 옛날에 수술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수술이니까 이건 엄청난 인권 유린이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엽 절제술이 많이 행해졌고 편도선 수술도 과거에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제가 올해 만 62인데 제 아들이 지금 이제 84년생이니까 그 아들이 8살 때인가 그때쯤에 그러니까 한 90년대 초반이죠. 그죠? 90년대 초반에 우리 의학 교과서에 만약에 편도선이 부어가지고 열이 난다. 그러면 항생제를 씁니다. 쓰고 또 한 번 더 또 부었다. 그러면 잘라내는 게 치료였습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10대 미만을 보낸 아이들,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겠지만 그런 아이들 중에 한 반 정도는 편도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편도선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기도 쪽에 배나 이 상기도 쪽에 면역계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잘라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과거에는 두 번째 부으면 잘라내버리라 이게 치료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충수돌기 맹장 수술 요즘에는 아주 이게 복막염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잘라내지만 그렇지 않고 초기에는 그냥 약으로 치료해버립니다. 안 잘라내고 이게 우리 소화기의 면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충수돌기를 엄청나게 많이 잘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의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무이천도 많고 그래서 맹장에 걸렸는데 이게 빨리 수술 받으러 못 가면 이게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되잖아요. 복막염이 되면 사망률이 높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배를 열 기회가 있다면 여성분들 자궁 수술을 한다든지 다른 병으로 배를 열었을 때 충수돌기를 서비스로 그냥 떼내주는 그런 시대가 불과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불과 30년 전에. 제가 전문의 따고 처음 이제 시부외과 의장으로 종합병원에 취직했을 때가 1989년인데 그때가 들어와가지고 그때가 지금 29년 전이죠. 29년 전인데 그때 우리 병원에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 했어요. 충수돌기 수술을 외과의사도 하고
또 2외과 1과장, 2과장,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0개씩 충수도기를 잘라냈어요. 그 정도로 유행하던 수술이었는데 요즘에는 충수도기 그렇게 많이 안 잘라냅니다. 가능하면 보존하려고. 담낭은 제가 국가고시 시험 친게 81년도인데 81년도 국가고시, 의사 국가고시 제1번 문제가 신체 금지상, 정상이 없는 신체 금진을 했는데 담석이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증상이 없다.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단다 백주관식으로 나왔는데 치료는 담낭절제술. 그 당시 교과서에 그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정상이 무증상 담석점의 가장 좋은 치료는 담낭절제술이었어요. 지금은 택도 없죠. 그렇게 무증상 담석점 가진 환자를 담낭을 잘라냈다가는 구속될지도 모릅니다. 불과 30년 전에 의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궁은 여러분들 자궁근종 가진 분들도 아마 꽤 있으실 텐데, 자궁근종은 여성들이 폐경기에 가까워지면 자궁근종이 다 생깁니다. 다 생기고 병원에 가면 이 자궁근종 지금은 양성이지만 이게 또 혹시나 암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라내 봅시다. 애 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폐경되기 전에 아이 놓을 일도 없지만 괜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피를 봐야 되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잘라내 버리자 이러니까 얘라 그럼 잘라내 버립시다 이래가 빈궁마마가 돼버리시는데, 그런데 이 자궁적출술을 통해서 만일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때는 그냥 자궁근종도 수술해내고 멘스도 없어지고 그래서 편한 것만 생각하니까 수술을 받으셨겠지만 1975년도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미국에서 자궁적출술로 사망한 사람이 1100명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1100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까지 다 합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궁적출술 때문에 희생을 당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자궁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열치료도 있고 하이프도 있고, 또 우리 대체의학에서 볼 때는 자궁근종이 있을 때는 대부분 이게 자궁은 비뇨로 생식기계인데 수화기 계통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현대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변통을 좋게 해주고 수화기 기능을 도와주면 자궁근종이 줄어들어요.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궁근종 있는 환자들에게 관장시켜주고 단식시키고 채식을 시키고 이러면 자궁근종이 팍팍팍 줄어들어요. 이게 현대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수화기 계통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술은 굉장히 위험하고 후유증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의료상학주의 때문에 과잉검사, 과잉치료, 자극기와 의료 일척기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매스컴으로 늘 듣는 이야기고, 지나친 투약을 해서 약물 부작용이 생기고 공격적인 수술로 우울증이 생기고, 또 무엇보다 문제는 이 수련이들이 인텔 레지던트들이 교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의료산업주의를 더 개성 발전시키는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할수록 이제 지능화가 되고 이걸 이제 법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의료산업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초대형화되고 첨단 검사 장비가 발달되고 획기적인 심리가 개발되고 첨단 수술이 등장하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질병이 없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슈퍼내성균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병원에 가서 생기는 의용병 환자가 증가되고 국가의료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의 발전이 진보와 첨단이 아니라 환상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는 미국의 내과의사인데 우리는 의학을 지식과 처치가 질서정연하게 조화를 이루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의학은 불완전한 과학이고 부단히 변화하는 지식이고 불완전한 정보이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의 모험이고 목숨을 건 줄타기이다
라고 아주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해놨죠. 이게 앞에 제가 쭉 말씀을 안 드렸다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겠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앞으로 말이 좀 맞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학 장비가 발달되면서 차가운 과학자들, 최첨단 테크놀로지 때문에 휴머니즘이 상실. 제가 한 6, 7년 전에 격추 디스크가 그래요. 격추는 목뼈에서 디스크가 생기면 어디에 증상이 오죠? 팔이나 손가락에 이제 저리거나 아프거나 이렇죠. 저는 왼팔이 떨어져 나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니까 약을 쉽게 구하잖아요. 진통제를 정상 용량의 3배까지 먹고 했지만 계속 아픈 거예요. 아파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안 가본 병원이 없습니다. 안 가본 병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병원을 다니고 나중에는 제야의 의사가 아닌 신통하다는 사람도 다 찾아다니고 오만 병원을 다 가고 저희니까 신경외과 한방 오만 대 다 다녔는데도 그 한의사들이 제가 팔이 아프다고 했는데 제 팔을 본 의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격추 디스크, 격추에 문제가 있겠네요. 사진 찍어 봅시다. 목이 진찰했지. 팔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팔이 아프다 했는데. 그렇게 최첨단 테크놀로지 때문에 휴머니즘이 상실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허리가 아프다면 그거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의사들이 다 그렇게 진료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사진 찍어봅시다. 사진 찍어봅시다. 그 사진 보고 디스크네요.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약물 치료합시다. 물리 치료합시다. 그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 8개월 동안을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용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나왔는데 그건 현대약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통합의학으로 나왔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소통 부족, 불신감이 전폭. 아니 내 팔이 아프다는데 팔을 안 봐주잖아요. 도대체 이 의사가 내 팔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계속 사진만 찍고 CT 찍고 MRI 찍고 이 의사가 도대체 내한테 관심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불신감이 자꾸 생기죠. 또 의료 상업화한다고 몇십개를 자꾸 뜨다니까 의료에 대한 불만감이 증가, 의료 분쟁이 증가. 그러니까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의사들이 서울에서 굴기대회를 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이게 2013년 사건이에요. 2013년에 8살 난 아이가 이제 배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응급실 당직을 쓰고 있던 응급의학과 전문인데 보고 이 증상을 보니까 변비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간호사 보고 관장을 시켜드리래. 관장을 시켰더니 애가 안 아프대요. 배가 안 아프대요.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귀가하시고 내일 아침에 소아과로 오세요. 이래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날 아침에 소아과로 왔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보고는 별 증상이 없으니까 변비 맞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변비약 며칠 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요. 애가 계속 집에 가서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인가 후에 그 병원에 밤에 응급실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그 응급실에 그날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처음 온 환자를 이제 과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과 환자다, 이거는 외과 환자다, 이거 소아과 환자다 분류를 해가지고 해결이 되면 다음 날 그 과 외래로 가세요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그 과 레지던트를 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소아과로 이미 분류가 된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보고는 소아과 환자가 왔는데 그래서 소아과 레지던트를 콜을 했어요. 그 소아과 레지던트 내려와서 보고 자기 과장님이 변비 환자라고 진단해놓은 환자인데 변비 약 좀 씁시다 해서 만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증상이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도착했을 때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횡격막, 배와 가슴을 가르는 횡격막을 뚫고 내장이 올라간 거예요. 그 이제 횡격막 탈장이라고 하는데, 횡격막 탈장은 선천적으로 어린 아이들, 뭐 2살, 3살 이런 아이들 선천성은 있지만 8살 되는 아이가 선천성은 안 생기거든요. 이거는 다쳐서 생기는 거예요. 다치지 않고는 횡격막 탈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도 이 다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병원에 와서. 그러니까 이걸 횡격막 탈장이 있을 것이라고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소아과 전문의도 이걸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놓친 거죠. 놓친 건데 이제 대학병원 와서는 이제 안에서 내장이 터지면서 피가 터지니까 가슴 안에 피가 차니까 혈흉이 생기니까 이걸 이제 횡격막 탈장이라는 걸 진단하게 되었고, 이걸 조치를 잘 했으면 또 어떻게 살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여튼 잘못된 사망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형사적으로 입건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이 어머니가 그 부모가 이제 아주 너무 그 과도한 액수를 요구를 하니까 의사들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5년 동안 그래요. 5년 동안 2013년 사건이었는데 올해까지 계속 합의를 못 보고 계속 민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사가 이 형사적으로 이 세 사람을 다 이렇게 입건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법정에서 이 판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레지던트, 소아과 레지던트를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법정 구속. 재판하다가 당신들아 유죄다, 당신 딱 구속,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저거 도주의 우려가 있고, 뭐 그러니까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는. 법정 구속은 아주 흉악범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거거든요. 5년 전 사건으로 계속 이렇게 민사재판에 오던 그런 사건인데, 이걸 경사적으로 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지만, 법정 구속했다는 건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너무 심각하고, 소아과 전문의는 잘못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건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소아과 레지던트가 그걸 저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는 3명 다 죄가 있다 해가지고 다 교무소에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이제 통합의학을 하니까 그런 응급 환자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경 의사이기 때문에 제 후배들이 이렇게 만일에 판단을 한다면 뭐 신경 의사 치고 교무소에 한 번 안 가볼 의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의학적으로 판단된 그게 어떤 첫 판단이 잘못이 아니고 후에 12일 후에 사망했는데 12일 후에 결과에 따라서 앞에 잘못 실수다. 이거니까 이는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구속 안 될 의사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1월 날 서울 가고 골기대회도 참석하고 했는데, 예, 어쨌든 그 의사들이 이제 앞으로 방어 진료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응급실에 배 아프다 이러면은 전부 다 CT 찍읍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 의료비가 엄청나게 증가되겠죠. 그리고 의사들의 직업적 예의가 증가합니다.